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30대 후반을 향해 달려온 예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출산을 한 지 이제 막 1년이 다가오니 작년에 있었던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생각이 나서 잠깐 짬을 내어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저만큼 황당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으실까 싶기도 하네요. 정말 그 어디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집살이를 이렇게 당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저에게는 통쾌한 복수의 시간이기도 했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재미나게 들어주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꽤나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사실 어린아이일 때는 돈이라는 게 뭔지 그 가치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이 잘 사는 집이라는 걸 딱히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태어난 이후로 우리 집 가세가 기울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는 표현이 저한테 딱 맞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다양한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발레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우리 집안의 연중 행사처럼 굳어져 있었죠. 초등학생 때는 솔직히 지루했어요. 속으로는 도대체 이게 뭐가 재밌어? 노래도 가사도 없고 그냥 발끝으로 빙글빙글 도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렇잖아요. 만화 영화도 아니고 발레가 아름답다고 해도 어린 제가 뭘 알겠냐고요. 거기다 클래식이 얼마나 지루해요. 아주 졸음이 쏟아졌죠. 너는 비싼 발레 공연을 보러 와서는 그렇게 졸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 자장가처럼 졸음이 솔솔 오는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있어요? 아유, 말이나 못하면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야. 예술은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란다. 그땐 잘 몰랐지만 그 시간이 저를 조금씩 바꿔놓았던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이 낯설지 않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이 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또 1년에 두세 번은 미술 전시회를 갔어요. 우리 엄마가 그림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집에 그림을 걸어두는 게 엄마의 작은 행복이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그림을 보면서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림이 누가 봐도 삐뚤빼뚤 이상했거든요. 사람 얼굴이 네모나게 그려져 있다던가 어떤 건 여백이 너무 많아서 그림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어요. 엄마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그게 바로 현대 미술의 묘미라고 말을 하셨지만 저에게는 비싼 낙서나 다름없었죠. 뭐 한켠으로는 이렇게 그려서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으면 나도 화가가 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도통 알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그림들이 꽤 값비싼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저 늘 보던 낙서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단 한 번도 집이 힘들다거나 부족하다거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셨거든요. 나는 대대손손 집안이 넉넉한 집딸로 자랐단다. 내가 받았던 혜택을 너한테도 물려주고 싶어. 엄마, 지금도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더 어떻게 받아? 그냥 나는 내 딸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늘 풍족함을 느꼈으면 좋겠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저는 반짝이는 새 옷을 입고 남들보다 한참 비싼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어요. 아침마다 엄마가 직접 데려다 주셨죠. 다른 친구들이 걸어서 오거나 버스를 타고 오는 걸 보면서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우리 집이 진짜 잘 사는구나. 그때부터 이미 제 생활은 뭐랄까? 꽃밭 위를 걷는 느낌이었죠. 물론 주어진 게 많으면 해야 할 것도 많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받은 혜택만 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보 같은 아이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성적은 당연히 잘 나와야 했고 부모님이 어디 가서 우리 딸은 성적이 좋아요. 어느 대학에 다녀요. 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했죠. 솔직히 말하면 부담도 컸어요.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데 저는 피아노 학원에 발레 학원에 미술 학원까지 다녀야 했으니까요. 엄마, 왜 나만 맨날 공부하고 연습해야 돼? 나도 그냥 놀고 싶단 말이야. 네가 지금 배우는 게 다 네 밑거름이 될 거야.
네가 가진 걸 소중히 여기고 더 빛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경험들이야.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아이가 되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늘 화려한 꽃밭에서 뛰노는 아이 같았지만 제 속에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삶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무엇을 얻으면 그만큼 잃는 것도 있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균형을 몸으로 느끼며 살았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금수저였죠.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였던 걸 알았어요. 남들 앞에서 발표할 때도 단정하게 말했고 글을 써도 문장이 또렷하니 선생님들이 저를 곱게 보실 수밖에 없었겠죠. 밖에 나가서 경고망동하게 굴면 안 된다. 어디서든 품위를 지켜야 해.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니까 말이야. 저는 그 말에 따라 언제나 정제된 학생으로 자라게 됐어요. 친구들이 교실에서 장난치며 떠들어도 저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남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본 상식, 예의 범절 같은 걸 절대적으로 지키는 아이였죠. 사실 그게 저를 하나의 틀 안에 가두었을지 몰라요. 가끔은 더 자유롭고 싶었는데 제가 스스로 선을 긋고 있었던 거예요.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였죠. 엄마는 제가 학창 시절에 연애를 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한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사춘기가 찾아오니까 자연스럽게 남자애들에게 관심이 가잖아요. 친구들이 나 어제 누구랑 사귀기로 했다? 하고 자랑할 때면 솔직히 부럽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연애를 하면 내가 잃는 게 더 많아. 시간도 뺏기고 집중도 흐트러질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연애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연애보다는 제 목표가 더 확실했거든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꿈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어요. 친구들이 주말에 영화 보러 간다, 놀이공원 간다 떠들 때도 저는 늘상 책상에 앉아 있었죠. 그렇게 쏟아부은 노력 끝에 저는 결국 당당히 명문대에 제 이름을 올렸어요.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찾았을 때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남자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외모가 특별히 눈에 띌 만큼 예쁜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사주신 명품백을 늘 들고 다녔던 탓에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이 저를 따라다녔죠. 그러다 보니 제 배경을 보고 다가오는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당연히 그중에는 남자친구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면 저도 살짝 마음이 흔들리곤 했어요. 아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대생이 되면 누구나 사랑에 한 번쯤은 마음이 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딱 한 번 아주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대방은 제가 첫사랑이라고 믿게 만들 만큼 다정했어요. 전 처음으로 설레는 기분을 느꼈고, 아, 이런 게 연애구나 싶었죠. 물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었지만 원래 연애라는 게 하다 보면 푹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제게서 명품 선물을 받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더군요. 저와 데이트를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과시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다닌 말이 제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였죠. 내 여자친구? 걔 엄청 부자야. 이제 나 팔자 폈다니까 내 인생 바뀌었다고. 아, 진짜 가지고 싶은 명품 지갑이 있는데 어떻게 티 안 나게 사달라고 말을 하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리 위로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남자는 믿을 게 못 되구나. 저는 그렇게 각성 아닌 각성을 하게 됐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때 뼈저리게 배웠죠. 그 후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연애라면 치를 떨었고 제 인생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갉아먹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죠. 친구들이 남자친구랑 여행을 간다, 선물을 받았다 떠들어도 전 속으로 저건 다 잠깐이야 하며 스스로 다잡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소위 말하는 새님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고 괜히 있어 보이려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심한 듯 단정했고 조용히 자기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30살 때였을 때였어요. 회사 동료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죠. 제발 이번 소개팅 한 번만 나가줘. 진짜 좋은 사람이야. 소개팅이 다 거기서 거기지. 세상에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이 사람은 진짜 다르다니까. 내가 아까워서 남 주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꼭 네가 나가봐라. 응? 저는 호기심 반, 의리 반이란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첫인상은 참 진중했죠. 말을 할 때도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골라서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게 조금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뭘 그렇게 오래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냐. 내가 뭐 점수를 매기는 사람도 아닌데 편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또 고민을 하던 남편은 상대방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생각하고 대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기에 그의 신중함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남자에게 상처받은 뒤로 연애라는 걸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남편을 만나고 난 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연애를 해도 괜찮겠다고요. 그 후로 우리는 종종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이상하게 남편과 있을 때는 소주잔을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술 기운에 마음이 살짝 풀리면 평소라면 꺼내지 않았을 깊은 이야기도 하게 됐어요. 사실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남자를 별로 믿지 않아요. 예전에 크게 실망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믿음을 얻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남편도 저처럼 참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연애로 보냈죠. 사실 처음엔 그게 연애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대화가 잘 통하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고 종종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거였죠. 그런데 남들이 보기엔 그게 전형적인 연애였던 거예요. 만난 지 1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뽀뽀라는 걸 했어요. 다들 믿기지 않죠? 서로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먼저 표현하지 않고 눈치만 봤으니 선뜻 다가가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좀 웃기지 않나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30살이 다 된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면서도 애들처럼 머뭇거리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느린 속도가 우리 두 사람한테 참 잘 맞았어요. 그러다 저는 33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지요. 근데 문제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인사를 시켰을 때였어요. 우리 집에서는 결사반대를 하셨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 남편의 집안이 우리 집에 비하면 너무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었죠. 시아버님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작은 부업을 하며 그야말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사업을 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평생 예술을 취미로 즐기며 고고하게 살아오신 엄마 눈에는 시댁 사람들이 가진 게 없는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집안으로 비쳤던 거예요. 집안 차이도 어지간하게 나야지. 너 지금은 사랑이니 뭐니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집안과 연을 맺으면 네 마음만 힘들어질 거다. 그래, 네 엄마 말 틀린 거 없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격지심이라는 게 생기게 될 텐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해가면서 살 수 있겠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빠, 그리고 엄마. 남편 같은 사람은 다시는 못 만나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참하고 신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가진 것도 없어도 사람 됨됨이는 누구보다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꺼낼 때 제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마음만큼은 진짜 굳건했어요. 부모님도 결국 제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죠. 마음에 쏙 드는 사위는 아니었지만 저를 위해 받아주신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초반에는 시댁에서도 저에게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해준 게 워낙 많았거든요.
집을 마련하는 것도 예단 예물 준비도 거의 다 우리 쪽에서 했으니 시댁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꺼내기가 조심스러웠겠죠. 물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늘 제 앞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줬거든요. 혹여나 시댁 쪽에서 사소한 말이라도 나올라 치면 남편은 바로 나서서 막아줬죠. 처음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택한 결혼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행복했어요. 화려한 조건은 없었어도 남편이 제 곁에서 든든하게 서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사람은 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한테 감히 뭐라 하지 못했던 시댁도 결혼 1년 차, 2년 차가 지나면서 슬슬 본심이 또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누구네 집 며느리는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밥도 먹고 애교도 부린다더라. 근데 우리 집 며느리는 왜 그런 게 없어? 전 속으로 시작됐구나 싶었죠. 사실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남편과 둘이 집에서 쉬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었거든요. 남편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로 결혼을 잘했다고 느낀 이유가 우리 남편 때문이거든요. 남편이 글쎄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저희는 주말에 같이 쉬는 게 좋아요 하고 말을 하는데 저의 보호막처럼 막아주니 저는 큰 상처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께 딱 말을 해준 다음이면 저는 남편에게 고기 반찬을 꼭 내줬죠. 우리만의 사인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우리가 결혼 2년 차가 됐을 때 신우이가 결혼을 했거든요. 신우이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결혼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죠. 신우이는 상담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만 몰두하겠다며 놀고 먹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신우이도 그렇게 좋은 집에 시집을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고 일까지 그만두니 살림이 넉넉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일까요?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임신을 계기로 저에게 은근히 잔소리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장남이 먼저 애 소식을 전해야지 누가 알았겠니? 딸이 먼저 임신 소식을 가져올 줄은. 그러게요. 그런데 임신의 순서가 어디 있겠어요. 아가씨, 임신 정말 축하해요. 애가 있어야 집안도 화목해지는 법이야. 언제까지 일만 하려고 그래? 나는 빨리 우리 아들이 낳은 손자가 보고 싶다 이 말이야. 전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죠.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는데 아직 회사 생활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었거든요. 제 커리어를 누구보다 빛나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노력한 시간과 에너지가 쌓여가는 게 눈에 보이는 시기였으니 당연히 더 달리고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임신 타령이 제겐 달갑지가 않았어요. 대놓고 말할 순 없지만 속으로는 아니 왜 내 인생의 타이밍을 남이 정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씁쓸했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를 감싸주었어요. 얼마나 든든한 남편이던지요. 엄마, 저희도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좀 두세요. 너는 내 말을 뭘로 들었어? 애가 있어야 집안이 화목해지는 법이야. 네가 빨리 낳아야지 우리도 기쁘고 집안이 밝아지는 거 아니겠니? 어머니,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여유가 없어서요. 언제까지 일을 하려고 그래? 자고로 여자는 집에서 내조를 잘해야 하는 법인데. 아유, 답답해라.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그저 웃으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집안이 화목해진다면 그동안의 불안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결국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잖아요. 속이 뻔했죠. 한편 신우이는 시댁에 와서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아이를 가진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늘어놓으면서 또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 투덜거리는 거예요. 우리 시엄마는 진짜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 하루에도 몇 번씩 밥 먹으러 오라니까 아주 미치겠다니까. 그러냐? 뭐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니까 왜? 아니 자기 자식한테나 연락하지. 만만한 게 아주 며느리라니까. 신우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무척이나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는 앞에서 늘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던 신우이가 갑자기 본인 시어머니 욕을 하는데 그게 딱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던 행동이랑 똑같았으니까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은은한 미소만 띠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한번 슬쩍 보더니만 시누이의 등짝을 일부러 치면서 시어머니한테 잘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시어머니한테 왜 자기 편 안 들어주냐고 하고요. 뭐 그런 소소한 사이다도 있긴 하지만 진짜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시누이가 임신을 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바뀌었고 시어머니의 시선은 전보다 훨씬 날카롭게 저를 향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시누이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였는데요. 저는 시조카를 위한 작은 선물을 들고 들뜬 마음으로 조리원을 찾아갔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방이 너무 좁고 환경도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렴한 산후조리원이라 그런지 신생아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와도 간호 선생님들이 제때 달래주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아, 내가 나중에 출산을 하면 절대 이런 데는 못 오겠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산후조리원을 미리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노래를 부르시면서 저를 붙잡고는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도 어서 나와야지. 대를 이어야지. 성씨가 중요하지 않니? 어머님, 요즘 성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아이는 타이밍이죠. 아유, 그니까 도대체 그 타이밍이라는 게 언제 오냐고.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조카를 처음 봤을 때 그 자그마한 손가락이 제 손을 꽉 쥐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거든요. 너무 예뻐서 나도 슬슬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임신을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했죠. 밤마다 서로 웃으며 오늘은 될까 하며 희망을 가졌지만 쉽게 소식이 들리진 않았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은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이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이상은 없다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막상 결과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조급한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시누이가 첫째 돌이 지나기도 전에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당연히 연달아서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게 된 시누이에게 시어머니는 걱정 어린 얼굴을 하면서도 저에게는 화를 내셨죠. 너네는 언제 소식을 전해올 거냐고요. 아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우리도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식이면 저희 진짜 집에 안 올 거예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고 으르렁거리듯 말하자 그제야 시어머니도 입을 다무셨어요. 저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제 안에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 조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친정에서는 저에게 마음 편안하게 먹으라고 조급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30 후반에도 애 많이들 낳는다면서요. 결국 시누이는 둘째까지 낳았고 이번에는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서 산후 도우미를 불러 조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첫째도 있으니 집을 비울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막상 집에서 조리를 하는 걸 보니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보고 저는 또 속으로 다짐했죠. 역시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좋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야 제대로 몸도 회복하고 아이도 돌봄을 잘 받을 수 있겠지 하고요. 하지만 마음속 다짐과는 달리 현실은 점점 저를 조급하게만 몰아갔어요. 시댁의 잔소리, 시누이의 연이은 임신 소식 그리고 제 나이.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제 어깨 위로 내려앉은 듯 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제 나이가 벌써 37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진짜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시험관 시술을 해보기로 했죠. 병원에 가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데 과배란을 위해 배에 직접 주사를 놓아야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사를 맞아보니까 어찌나 아프고 따갑든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매번 배에 바늘을 찌르는 게 고문 같았죠.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우리 그냥 둘이 살아도 돼. 요즘은 딩크족도 많잖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말은 너무 고마운데, 근데 여보, 나도 아이 낳고 싶어.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이를 낳고 싶은 바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다면 시댁에서 또 얼마나 잔소리를 퍼부을지 뻔히 보였거든요. 그게 두렵기도 했고요. 그렇게 8개월가량 준비를 이어갔을 무렵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로 시누이가 셋째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우,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시누이네는 늘 돈이 없다, 생활이 힘들다 하면서 저한테 아이 선물이나 이것저것을 요구하곤 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셋째까지 가진 건지 이해가 안 됐죠. 더 서글펐던 건 저는 이렇게 애써도 소식이 없는데 시누이에게는 아이가 술술 생긴다는 거였어요. 아니, 왜 나한테는 안 되는 걸까?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셋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반쯤 질린 듯 하면서도 또 저한테 여전히 손주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아니, 우리 딸은 벌써 셋째인데 너는 언제 우리 집 대를 이어줄 거냐? 아우, 미치겠네 정말. 저희도 시험관 시작했으니까 금방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그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지만 다행히 3주쯤이나 지나서 저한테도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임신에 성공한 거예요.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와, 정말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 길로 양가에 바로 알렸는데 시어머니도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 그래 잘했다 이제야 됐다 하고 안심을 하신 얼굴이었죠. 저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목을 촥 가다듬고는 저에게 은근슬쩍 조리원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너 몸조리는 원래 친정에서 해주는 거 아니겠니? 어떻게 그 사돈댁에서 해주신다고 하든? 아, 네, 저희 엄마가 이미 산후조리원 예약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머, 진짜? 언니는 어디로 가는데? 왠지 언니는 좋은 산후조리원 갈 것 같아서. 아마 친정 근처에 청담동 조리원으로 갈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신다고 해서요. 헐, 청담동? 거기 진짜 비싼 데잖아. 아, 내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진짜 비싸고 진짜 좋던데. 시설 최고. 저는 슬쩍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엄마가 청담동에 있는 VIP실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조리원을 예약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엄마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울컥할 정도였어요. 딱히 자랑을 하려고 말을 꺼낸 것은 아니었지만 시누이가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대답을 하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전부 들은 시누이는 금세 얼굴을 굳히더니 투덜거렸죠. 아, 진짜 비교된다. 나도 최고급 조리원 가서 조리하고 싶다. 아유, 왜 나한텐 그런 거 없지? 괜히 그런 자랑을 해가지고 우리 딸 기분 상하게 하니 너는? VIP실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냐. 1,00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 반으로 나눠서 우리 딸까지 챙기면 되잖니? 예? 반을 나눠서 시누이랑 같이 가라고요? 아유, 어머니, 이거는 제 친정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산후조리는 원래 친정에서 책임지는 거라고요. 그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보였지만 저는 더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걸 시누이랑 나눌 이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권유로 어렵게 시험관을 통해 가진 아이였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태교에만 온 힘을 쏟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벌이를 시작하니까 솔직히 걱정도 됐죠. 그래도 친정에서 든든하게 도와줬고 남편도 이번 장기 출장만 잘 다녀오면 프로젝트가 성공이고 승진은 나눈 당상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그 장기 출장이 문제였어요. 한 달 가까이 외국에 나가 있어야 했는데 하필이면 제 출산 예정일과 시기가 겹쳤던 거예요. 여보, 어떡하지? 나 출산 때 못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 괜찮겠어? 안 괜찮으면 당신도 뭐 백수하려고? 당신 승진이 먼저잖아. 걱정 마. 아기는 내가 잘 낳을 테니까.
당신은 일 다 마치고 당당히 돌아와. 남편에겐 센 척을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조금 불안하긴 했죠. 전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쁜 동안 혼자 출산용품을 준비하고 혼자 출산을 위해 가방도 미리미리 싸놓고 했어요. 근데 출산용품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신우이가 자꾸만 투정을 벌였거든요. 언니는 첫이라서 좋은 거 팍팍 싸네. 에휴, 나는 셋째라 이것저것 물려받은 거라 다 낡았어. 부럽다 진짜. 좋은 거를 대충 사서 쓰면 되지. 그렇게 비싼 걸 제값 주고 사야 하냐? 아유 너 허영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전 속으로 이거 우리 친정에서 사준 건데 하면서도 굳이 말대꾸는 안 했어요. 아이 또 괜히 더 시끄러워질까 봐요. 만삭이 되어 배가 불러오자 신우이는 더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청담동 조리원 가고 싶다. 언니 진짜 좋겠다. 거기 VIP실이라며? 그렇게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를 때마다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했죠. 대꾸할수록 기름을 붓는 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출산 예정일 한 달을 앞두고 해외 출장을 떠났어요. 저는 집에서 조심조심 몸을 추스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3주쯤 지났을 때 신우이가 양수가 터져 출산을 하러 병원에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당장 달려가야겠다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저도 병원에 갈까요? 아유 너도 만삭인데 모르니. 그냥 집에서 쉬어. 네 몸이 우선이지. 사실 예정일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라 저도 조심해야겠다 싶어 그 말을 따랐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느닷없이 조리원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따 오후에 입수하시는 거 맞죠? 방 비워놨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나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자 직원이 다시 확인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제 이름으로 VIP실 예약되어 있고 오늘 입수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신우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설마 제 조리원에 아가씨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어머나, 어찌 알았냐? 그래, 내가 얘기해놨다. 우리 딸이 셋째잖니, 셋째. 셋째 몸조리를 잘해야 평생 건강해. 너는 둘째 낳고 제대로 해도 되잖니. 어머님, 그거 저희 친정엄마가 저 위해서 예약해 주신 조리원이에요. 그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전화해서 취소하세요. 예, 가족끼리 그게 뭐가 중요하니? 먼저 낳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임자지. 너 자꾸만 그렇게 쪼잔하게 굴 거야. 그거 2천만 원짜리 VIP실이라고요. 제 친정엄마가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라고요. 그걸 왜 아가씨가 들어가요? 알어.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응? 우리 딸한테 한 번만 양보해라. 우리 딸 불쌍하지도 않냐?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거라니까 제가 가야죠. 당장 전화하세요. 심보하고는. 니녀는 내가 직접 몸조리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딸한테 넘겨.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배가 찌릿하게 아파오더니 숨이 가빠졌어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고 어지럽기까지 했죠.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갑자기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다행히도 정신이 붙들려 있을 때 119에 신고를 해둔 덕분에 구급차가 바로 도착을 했고요. 저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출산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죠. 구급대원들이 계속 힘내세요.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온몸이 막 경직이 되고 아픔이 밀려오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서둘러 저를 진료실로 옮기면서 진통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겁이 확 밀려왔어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 있어서 제 곁에 없다는 게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배는 쪼개지는 것 같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진통이 시작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병원에서 연락을 해줬는지 제가 진통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엄마가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양서방이 출장에 간 사이에
불안불안하더니만 괜찮아, 엄마 왔어. 걱정 말고 아기만 생각해. 아이, 그리고 맞다. 조리원에 연락을 해야겠다. 엄마, 그 조리원 말이야. 아, 거기 못 가, 거기에. 어? 무슨 소리야? 임신 초기에 예약을 해둔 조리원인데 거길 왜 못 들어가? 거기에 신우가 들어가 있어, 신우가. 뭐라고? 사돈이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예약해둔 조리원에 들어갔다고? 얘, 정신 좀 차려봐. 저는 진통에 너무 아파서 기절을 할 듯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결국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저 때문에 답답했던 엄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고, 출장지에 있어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금시초문이던 남편은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저희 엄마한테 전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또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어요. 장모님,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 빠르게 처리하고 귀국하자마자 제가 다 원상복귀 시켜놓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크게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의외로 조용하더라고요.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엄마 표정을 보는 순간 차라리 소리를 질러주셨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직접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는 그 행동에 기절할 듯 진통을 겪으면서도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죠. 사돈, 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우리 딸이 지금 진통 중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우리 딸은 지금 조리원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결국 잠시 뒤 시어머니가 병원에 나타났고, 저는 아픔에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보자마자 마치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라도 된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수를 친 거죠. 며느리 산후조리 내가 직접 해주고 싶었어요. 그 조리원 아까워서 우리 딸 보낸 거지. 사돈도 이해하셔요. 셋째는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법이에요. 우리 딸 좋은 데서 조리했으면 하는 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아니, 사돈, 그걸 왜 본인이 직접 해주셔야지 제가 제 딸을 위해 잡아둔 조리원에 멋대로 보내십니까? 제정신이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엄마야,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아이고, 돈 없어서 아주 서러워 살겠나. 내가 우리 며느리 직접 내 손으로 조리해주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애를 얼마나 잘 보는지 알아요? 내 딸한테도 안 해준 거 내가 내 며느리한테는 해주겠다는데. 아이고,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보셔.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엄마가 팔짱까지 떡하니 끼고 노려보면서 말을 하시는데, 와,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진통으로 몸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두 어른이 주고받는 말싸움이 귀에 그대로 꽂히니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저는 무려 14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어요. 어렵게 가진 아이였는데 세상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나 힘들 줄이야. 배를 재는 것도 아니고 자연분만이라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다 겪었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 회복도 쉽지가 않았어요. 겨우 숨을 돌렸는데 온몸이 녹초가 돼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병원에서 이틀 입원하고 퇴원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막막했어요. 제 팔에 들린 작은 아이, 울음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아기를 안고 산후조리원도 아닌 시댁이라는 전쟁터로 들어가야 한다니. 남편은 출장 중이라 옆에 없고 집에서 혼자 육아를 감당할 자신은 없으니 결국 시댁에 몸을 누울 수밖에 없었죠. 머릿속이 지끈거렸어요.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일단 퇴원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갔고, 시댁 거실에 출산 가방을 딱 풀고 아이를 작은 아기 침대에 눕히려는 순간이었어요.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죠. 시어머니가 누구세요 하고 나가시더니 잠시 후에 들어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웬 남자 하나와 함께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눈만 껌뻑껌뻑하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태연하게 그 남자에게 말했죠. 여기 사각지대 어깨 쫙 설치해 주세요. 그 남자가 뭐라나 했더니 글쎄 집안 구석구석에 홈캠을 설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물으셨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 산후조리 직접 해주신다면서요. 제가 예약해둔 그 조리원은 CCTV로 산모랑 아기를 어떻게 돌보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도 제가 확인해야겠죠. 우리 손주를 어떻게 잘 보살피나.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와, 우리 엄마 진짜 한수 위다 싶었죠. 그런데 진정한 복수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는 다음날 아침 9시에 시댁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밤 9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시어머니를 쉴 새 없이 부려먹기 시작했죠. 따뜻한 미역국 끓이셨죠? 그거 식으면 안 돼요. 바로바로 데워오세요. 그리고 우리 딸이 차는 방 공기가 답답한데 창문 열었다가 닫으세요. 공기순환이 잘 돼야 돼요. 아이고, 사돈. 제가 알아서 다 잘할 테니까. 아이고, 하나도 안 해놓으셨잖아요. 어머, 우리 손주 운다. 아기 울음소리 들리면 얼른 안아 올리세요. 산모는 지금 누워 있어야죠. 시어머니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감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대놓고 선언했거든요. 원래 3주간 조리원 예약을 해두지 않았겠냐. 그러니 3주 동안은 여기 와서 우리 딸 2천만 원어치 조리를 잘 받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겁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겠지만 정작 자기 딸은 청담동 VIP 조리실에서 호강을 누리고 있었으니 차마 그럴 수도 없었던 거죠. 결국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를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일부터 산후 음식 준비까지 마치 조리원 직원처럼 꼼짝 못하고 부려지는 꼴이 된 거예요. 저는 아픈 몸으로 누워있으면서도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이렇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시댁에 찾아와서 사사건건 지시를 내렸어요. 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바로 눈치를 채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죠. 손주가 오는데 지금 분유 먹일 시간 아니에요? 당장 따뜻하게 데워와서 먹이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결국 부엌으로 달려가 분유를 준비했어요. 제가 전몸살이 좀 심하게 와서 밤마다 울고 있을 때는 더했죠. 몸조리 제대로 해주시겠다면서요. 며느리 전몸살이 이렇게 심한데 마사지 해야죠. 어서 해주세요. 아니, 며느리 거기 마사지까지 해주라고. 내가요? 당연하죠. 내 딸은 조리원에 갔으면 하루에 1시간 반씩 전신 마사지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한숨을 쉬었지만 엄마가 곁에서 CCTV처럼 지켜보고 있으니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너튜브 영상을 찾아 틀어놓고 흉내라도 내면서 제 몸을 꾹꾹 눌러주더라고요. 솔직히 제대로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전몸살로 온몸이 부어올라 힘들다 보니 그 손길마저 위안이 되었어요. 아기를 안는 일도 시어머니 몫이었죠. 제가 팔을 뻗어 아이를 잡으려고 하면 엄마가 가로막고 말했으니까요. 출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아기를 안아. 손목 나가. 사돈이 안으세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아 달래고 기저귀 갈고 트름시키고 목욕하고 재우는 것까지 전부 떠맡았죠.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매일 시어머니를 붙잡고 잔소리를 했어요. 우리 딸이 출산했으니까 매일 미역국은 먹어야 한다. 오늘은 소고기 넣어서 끓이고 내일은 조갯살, 모레는 황태 넣어서 끓여라. 그리고 반찬을 내오면 꼭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풀떼기만 두고 몸조리가 되겠냐고요. 고기 반찬, 생선 반찬은 기본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찍소리도 못했어요. 왜냐? 본인이 큰 소리로 며느리 몸조리 내가 직접 해주겠다고 했으니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였죠. 간이 너무 짜다. 다시 만들어 와라. 방이 너무 덥다. 에어컨 켜라. 아기는 푹신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 바닥에 욕 깔고 자는 건 절대 안 된다. 안방을 내놔라.
시어머니는 울상으로 하나하나 지시를 따랐어요. 게다가 새벽에는 더 가관이었죠. 우리 엄마가 설치한 홈캠을 켜놓고 내내 감시하던 엄마는 아기가 울기만 하면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애 울잖아요. 어서 달래러 가세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꺼버리면 이번엔 시아버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깨우곤 했죠. 시어머니는 결국 새벽잠까지 다 반납해야 했어요. 반면 시누이는 어땠을까요? 청담동 VIP 조리원에서 마사지 받고 최고급 식단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천국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거든요. 제가 시댁에서 몸조리를 한 지 딱 5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조리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죠. 사모님, VIP실이 비었습니다. 오늘 바로 입소 가능하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엥?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방이 비었다니요. 그때 알게 됐죠.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았단 걸요. 엄마는요, 조리원 측에 전화를 해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VIP실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사돈이 아니라 남이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책임질 겁니까?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리원 직원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사과했대요. 결국 자기네 실수라는 걸 인정하고 VIP실 방을 다시 내어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누이가 쓰고 있던 그 방값은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시누이가 물어야 했죠. 조리원 측에서 착오가 있었으니 입소 당일에 바로 퇴소 요청을 했는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짐을 다 풀었다면서 아주 뻔뻔하게 나왔대요. 우리는 이미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 방 쓸 거라고 알아서 하시라고요. 하지만 결국 제가 입소하게 되면서 그 방은 시누이가 사용한 걸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죠. 이용을 했으면 값도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한 법이잖아요. 제가 조리원으로 옮기겠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도리어 저를 향해 등을 떠밀며 얼른 가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정대로 또 3주간 조리원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남편도 출장에서 돌아왔고 하루하루가 꿈 같았죠. 반면에 시누이는 저보다 일찍 퇴소를 하게 됐고 퇴소와 함께 날아든 건 2천만 원짜리 영수증이었어요. 시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곧장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언니 이게 뭐야? 언니가 쓰기로 한 조리원 대신 내가 쓴 거잖아. 어? 근데 왜 2천만 원은 내가 내야 돼? 나랑 상의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조리원 측에서 저에게 방을 새로 내어줬고 그러니 아가씨가 쓴 조리원비는 아가씨가 내야겠죠? 오빠는 뭐라는데? 오빠가 내준다고 안 해? 뭐라고? 야, 네가 멋대로 들어가 놓고 이제 와서 우리더러 돈을 내라고? 2천만 원이 뭐 네 집 개 이름인 줄 알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굴 수가 있냐? 야, 나도 장모님 장인어른 뵐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러지 말고 너 알아서 돈 내고 나가. 오빠, 아니 오빠는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2천만 원 내라고 할 수가 있어. 언니, 아니 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 진짜 돈 없어. 아우 살려줘. 하지만 저와 남편은 마음을 굳혔어요. 2천만 원이면 우리 부부도 1년 생활비나 다름없는 돈인데 그걸 시누이 몸조리 비용으로 대신 내줄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 돈은 애초에 제자리를 빼앗아 들어간 대가였으니까요. 결국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붙잡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누 사정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어머님이 정말 저한테 너무하다고 말씀하실 입장이에요? 아이 저야말로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본인 딸이 귀하다 해도 어떻게 며느리 조리원을 빼앗아서 딸에게 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방 안에서는 그야말로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어요. 이번만큼은 제가 진짜로 이겼다는 걸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죠. 조리원 측에서 우리에게 사과의 의미로 몇 배로 더 잘 챙겨줬어요. 덕분에 저는 몸조리를 남들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받을 수 있었고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했죠. 산모식도 VIP 메뉴로만 준비해주고 마사지도 원래 횟수보다 더 늘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3주간 제대로 누리고 나왔는데
반대로 신우이는 3주 천하를 누리다가 2천만 원이라는 빚을 또 안게 됐어요. 조리원 측에서는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까지 했대요. 그러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움을 벌였죠. 시어머니가 승질을 부리면서 소리쳤대요. 아,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은 네가 잘 받아먹던가 아니면 뱉어내야지. 네가 편한 거 다 누려놓고 왜 돈까지 나한테 내라고 해? 아니 엄마 내가 거기 가겠다고 한 적 있어? 엄마가 다 방법이 있다고 해서 온 거잖아. 내가 무슨 죄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속으로 사필기정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끝까지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은 결국 답을 못 내고 신우이네 남편 그러니까 심애부가 나서서 할부로 갚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 이후로 신우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애 셋을 키우는 것도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빚까지 떠안으니 심애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꼼짝도 못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신세가 됐다면서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해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굳이 말을 보태진 않았어요. 괜히 내가 거기서 한마디라도 거들면 또 어떤 꼬투리를 잡힐지 뻔했으니까요. 그냥 속으로만 내가 겪은 서러움, 내가 당한 억울함은 이제 다 돌려받았다고 생각했죠. 사실 몸조리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며 작은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걸 보면서 이미 충분히 속이 후련했어요. 그렇게 모든 우여곡절 끝에 저는 몸조리를 제대로 하고 건강을 회복했답니다. 지금은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저 역시 예전보다 마음이 한층 단단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제 아이를 품에 안고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물론 육아가 쉽진 않지만 아이의 웃음 하나에 피곤이 싹 풀리곤 해요. 그리고 후기로 말하자면 지금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어요. 어쩌다 명절이나 뭐 큰일이 있으면 얼굴을 보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다들 제 눈치를 보고 제가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조용해지죠. 웃기게도요, 그 사건 이후로는 오히려 제가 시댁 안에서 제일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며느리 산후조리는 내가 직접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 결국에는 본인이 감당 못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담담하게 생각해요. 그때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시댁에 휘둘리고 마음고생하며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크게 뒤죽고 나니까 이제는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그리고 이 말만은 꼭 덧붙이고 싶네요.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고, 누리는 만큼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고요. 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그걸 몸소 보여준 덕분에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저의 웃지 못할 이야기 끝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